안녕하십니까, 주차 김밥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그 흥선대원군까지 했지. 거기 이어서 그 다음은 이제 고종 황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종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종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지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여기를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학농민개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듣다 보면 가슴이 어쩔 때는 미어 터지도록 답답할 때도 있고 너무 슬픈 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학농민운동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첫 번째로 동학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최재우라는 사람이 1860년도에 창시를 합니다. 자, 일종의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데 이름이 동학이냐? 우리나라에 서학이라는 게 들어와 있었어. 이 서학은 지금으로 치면 천주교에 해당하는 천주학을 기본으로 하는 종교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서학이 들어오고 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최재우가 서학은 서양의 거잖아, 우리의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동학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서양의 서자고 이건 동양의 동자지. 그런데 이게 종교기 때문에 어떤 신화적인 내용을 또 담고 있다고. 그래서 동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최재우가 한울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거야. 재우야, 네가 지금 나가서 동학을 창시하고 백성들을 구제해라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꼭 있어요. 동학에는 기본적인 정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천주고 또 하나는 인내천이라는 정신이야. 자, 시천주는 이 천자가 혹시 무슨 천자겠어? 하늘천. 맞아요. 하늘천. 맞아. 그리고 주자는 건물주. 건물,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인 주자야. 그래서 천주하면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시자는 모신다 할 때 모실 시자거든. 누구나 마음속에는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이게 시천주고. 자, 인내천의 인자는 무슨 한자일까? 사람이? 그렇지, 사람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천자는 또 천, 하늘천. 그렇지. 이 내자는 뭐냐면 곧 내자인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뜻이야. 이거 사람이 하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지. 즉 시천주와 인내천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평등이었어. 이쯤 되면 사람들이 동학에 열광하는 이유가 나온다고. 왜? 이 조선 말기 시절이잖아. 신분 사회였지. 근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치를 떤다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천민인 거야. 그걸 바꿀 수가 없다고.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노비였기 때문에 나도 노비로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귀족들에게 엄청 많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 신분 제도 때문에 이골이 났어. 그런데 동학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왕이고 양반이고 천민이고 간에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선 백성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지. 신분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동학이 백성들에게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왕이고 귀족이고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은 흥선대원군이었다고. 그럼 흥선대원군은 이 동학을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 그렇지. 굉장히 싫어하지. 백성들이 동학의 정신을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아하, 이 왕권 사회와 귀족 사회가 무너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최재우를 가만히 뒀을까? 아니. 가만히 안 둡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이 최재우에 대해서 또 죄명을 하나 씌웁니다. 그게 뭐냐? 억가를 하나 하지. 자, 미혹할 혹자를 하나 쓰고, 인간 새자를 하나 쓰고, 속일 무자를 또 하나 쓰고, 없을무. 그리고 혹세무. 백성민자를 써서 혹세무민이라는 죄를 덮어 씌웁니다. 인간 세상을 미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이는 게 동학이다. 최재우를 죽여. 사형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동학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 2대 교주 최시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최시형은 최재우보다 더 똑똑했나 봐. 최재우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나서 더 견고하고 강력하게 동학을 집결시켜야 됐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각 지역에 퍼져 있는 동학 교도들이 있겠지. 그 중간중간에 중심점이 될 만한 하나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게 누구들이었냐? 포주와 접주라는 것을 정해준다고. 그러면서 이걸 포접제도라 그래. 이 포접제도를 시행하면서 동학은 더욱더 견고하고 끈끈하게, 여기까지가 동학의 기본적인 이야기야.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이 고부군이라는 곳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부군은 옛날 지명인데 지금으로 치면 여기가 부안이라는 데야. 여기는 정읍이라는 곳이거든.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옛날에는 부정. 고부군이라고 불렀어. 두 개 합쳐서. 이 고부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서 서쪽과 동쪽으로 가르면은 어느 쪽이 평지가 많아? 서쪽? 그렇지. 서쪽에는 우리나라에는 평지들이 많다고. 평지가 많다는 얘기는 논이 많다는 얘기고, 논이 많다는 얘기는 쌀이 많이 생산된다는 이야기인데, 조선시대의 쌀은 지금으로 치면 곧 돈이었어. 근데 여기 이 고부군 지역이 특히 평지가 많아가지고 쌀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는 지역이었어. 평야. 그렇지. 동네 자체가 굉장히 부자 동네였던 거지. 이곳에 가는 관리들이 그렇게 뭘 자꾸 빼먹어요. 돈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빼먹을 것도 많겠지.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고부군이라는 지역은 가는 관리들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쫓겨나는 일이 많은 그런 동네였어. 1892년 4월 달에 군수로 조병갑이 부임해서 옵니다. 근데 이 조병갑은 영의정 조두순의 조카였어. 근데 영의정이 어떤 위치냐면 왕이 있지. 지금으로 하면 왕이 대통령 같은 급이잖아. 그리고 왕 밑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국회의원들 중에서 총 또 대표. 영의정이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같은 위치였어. 근데 잘 봐. 둘 다 성씨가 뭐야? 조자. 조씨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가야 될 게, 자,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신정왕후의 도움을 받았지. 신정왕후가 성씨가 뭔지 기억나? 별씨? 그렇지. 신정왕후는 조씨였다고. 풍량 조씨였어. 근데 흥선이 내 아들을 왕을 시켜주면은 내가 안동 김씨를 싹 몰아내고 당신네 집안의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 했었지. 둘 다 조씨지. 얘들은 다 어디 조씨겠어? 풍량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약속을 지켜서 이런 중요한 자리들에 풍량 조씨를 전부 다 앉혀줬겠지. 이 사람들도 다 자기 실력들로 왔다라기보다는 이런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부정을 많이 한다고. 조병갑이 이 고부군의 군수로 왔는데 말 그대로 백성들을 쥐어짜내서 뭔가를 빼먹기 위해서 생트집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을 가봤더니 노부모가 있는 백성네 집이야. 야, 니네 엄마 아빠한테 왜 이렇게 잘 안 해줘? 이 불효자식이네. 불효죄. 그 자식들 잡아가서 고문하는 거지. 자, 근데 또 노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없는 집도 있을 수 있겠지. 야, 니네 형제끼리 왜 이렇게 잘 안 지내? 뭔 소리야? 좀 잘 지내야지. 너 불행 아니 설마? 불화죄. 불화죄는 뭐야?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옛날에는 아파트가 다 없었지. 그래서 우리 집하고 옆집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뭐 한 허리나 가슴 높이 정도의 담장이 하나 있다고. 그럼 옆집에서 빨래를 넣는다든지 마당을 쓴다든지 하면 사람이 보여 안 보여? 보여. 요 집에 있는 남자가 옆집에 있는 아줌마하고 눈이 마주쳤다. 허허, 옆집 여자를 쳐다봤어? 상당히 부도덕한 놈이네. 부도덕죄. 부도덕죄. 이런 걸 갖다 씌우는 거야. 친구들끼리 너 네 친구 있잖아. 우리 오늘 축구해가지고 이긴 팀한테 음료상에 사주기로 하자.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지? 그럼 우리 내기라 그러잖아. 친구들끼리. 그런 거 했어. 친구들끼리 내기를 해. 도박죄. 뭔 소리야 지금? 이래가지고 백성들 다 잡아간다고. 돈 내놓으란 얘기지. 그러면서 빼앗은 돈이 순식간에 2만 양을 넘어버립니다. 제대로 챙겼지. 착복을 해버립니다. 착복은 남의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착복이야. 자, 점점 열받기 시작하죠. 정우하고 내기하지 마라. 도박죄로 잡혀간다. 부도덕죄. 그게 가정업가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조병갑은 또 무슨 짓까지 저지르느냐.
조병갑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조규순이야. 조규순은 어떤 인물이었냐? 조병갑의 앞전에 이 고부군에서 고을 수령을 했던 인물이라고. 근데 그 아들이 이 고을에 군수로 부임을 해왔지. 우리 아버지 조규순이 했던 일을 살펴보니 상당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네. 우리 아버지 조규순을 기리는 영세불망비를 좀 마을마다 세우자. 이게 영세불망비야. 이거 세워야 되니까 니들이 돈 좀 내야지. 기부금을 강제로 또 징수를 합니다. 아니, 이러니까 백성들이 천주교 믿지. 이때는 대동미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 그 세금의 대표적인 이름이 대동미였어. 이 미자는 쌀미자거든. 그럼 세금을 뭘로 내는 얘기야? 쌀로 내는 얘기지. 근데 쌀로 안 받아요. 또 돈. 쌀 대신에 돈으로 내라고 하는 거야. 이 군은 백성들한테 이 세금 대동미를 걷어가지고 그 중에 일부는 군에서 자기가 이제 운영하는 재정으로 쓰지만 일부는 또 저기 서울로 보내가지고 군에서도 세금을 올린다고. 얘는 돈으로 받았잖아. 이 돈으로 또 장난을 칩니다. 쌀 중에 저품질의 쌀을 사. 이 돈으로. 저품질의 쌀을 사서 서울로 올려보내고 저품질의 쌀을 아무래도 가격이 싸겠지. 그만큼 돈이 또 남잖아. 그건 또 지 주머니에 또 집어넣는 거야. 거기다가 결정타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읍천이야. 여기는 동진강이고 이 두 개의 물줄기가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만나지. 근데 이 옆으로는 전부 다 지금 논이잖아. 이 논 농사를 지을 때 물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 여름에 논에 가보면 항상 물이 이렇게 차랑차랑 차 있잖아. 여기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다 쓰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물이 모이니까 요쯤에다가 벽을 친다고. 그걸 보라 그래. 물을 이렇게 가두어 놓는 벽을 친다는 얘기지. 옛날부터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다가 물 이렇게 좀 모아놓고 농사 때마다 끌어다 쓰는 그 만석보라는 것을 여기다가 만들었어. 이 살짝 아래쪽에다가 이 조병갑이 또 세금. 추가 보를 건축합니다. 보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이 물도 갖다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물세를 징수하는 거야. 아니, 물 쓰면은 물세 내라. 이 그냥 자연에서 흐르는 천인데 이거 갖다 쓴다고 돈 내라 이거지. 이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또 옛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살았지? 너무 힘든 거야. 자살해도 그냥. 그렇지. 근데 이게 또 한 번 물세를 거둘 때마다 어느 정도로 거두어 들였냐면 쌀 700섬을 착복을 했는데 이 섬이라는 거는 한 섬이 160kg이었어. 160 곱하기 700kg 해야 되는 거지. 물세로 걷어들여서 또 내주면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것까지 하니까 열받아 안 받아? 완전 열받지.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항상 영웅이 한 명씩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등장한 영웅이 바로 녹두장군이라는 사람이야. 들어봤어? 녹두장군? 좀 이름이? 녹차 발명한 사람 같아. 녹차 발명한 사람? 전봉준이야. 굉장히 유명합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 이 물세까지 걷어간다고? 이 미친놈 아니야? 야, 이건 못 참지. 그러면서 이 녹두장군이 사발통문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게 사발통문인데 왜 사발통문이냐? 요거는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 쓰는 밥사발이지. 밥사발을 이렇게 엎어놓고 여기가 밥사발이 있던 자리입니다. 나하고 같이 저 조병감이라는 놈을 내가 좀 때려 쳐 부숴야 되겠는데 같이 할 사람 모여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막 모였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은 거야. 이게 하나씩 다 이름이야. 못 알아보게. 그렇지. 근데 왜 이 사발통문을 작성했느냐? 주동자를 알 수 없게 하려고. 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결의문을 작성하고 나면 누구누구 함께 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적어 나가면 아무래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좀 주동자일 확률이 높잖아. 그지? 그래서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게 이렇게 적었다고. 그지? 야, 이런 거 똑똑했지. 자, 그러면서 1894년 1월 드디어 이 사람들이 야, 저놈의 씨 만석보 때문에 매번 물세를 걷어가서 우리 피 말라서 못 살겠다. 부셔! 부셔버립니다. 만석보를. 이 만석보를 부시기 시작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의 씨앗이 되지. 자, 그럼 우리는 이 사발통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첫 번째,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하겠다. 효수는 뭐야? 사람 죽여서 댕강 목 자른 다음에 짝대기에 걸어서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세워놓는 거잖아. 그걸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군기창에 있는 화약을 압수한 다음에 우리 봉기군이 보관을 좀 해야 되겠다. 셋째, 군수에게 빌붙어서 우리를 괴롭혔던 관리들을 즉시 좀 혼내주겠다. 그다음에 넷째, 전주영을 함락한 다음에는 우리가 도성으로 간다. 도성은 뭐야? 지금의 임금이 살고 있는 서울이 되겠지. 여기로 진격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임금을 만나 뵙고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있다. 조병갑이라는. 얘 좀 어떻게 해줘라. 이 얘기를 하러 가겠다는 얘기야. 거기에 대한 결의문을 이 사발통문을 통해서 작성을 했지. 실패할 것 같아. 뭔가. 자, 어떤지 한번 봅시다. 원래 이런 거 꼭 실패하는데. 안 됐어, 이제. 불쌍해. 전라도와 충청도 농민이 약 1000여 명이 녹두 장군 전봉준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조병갑이 있는 고북 하나를 이제 들이쳐서 때려잡았다고. 그리고 쌀 700섬을 뺐습니다. 농민들에게 일단 나눠주기를 하지.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드디어 서울에 있는 조정에서도 이 사건을 알았어. 그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한 거지. 조정에서 들어봐도 조병갑이 잘못했지. 그래서 조병갑을 파면시키고 더하기 귀양을 보냅니다. 파면이 뭐야? 그 관직을 박탈시킨다는 얘기지. 그 귀양은 강화도로도 귀양. 저 멀리 또 보내는 거잖아. 강화도로만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횡포에 대해서는 이 횡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꼭 약속을 하마.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조정에서도 이 동학 농민군에게 한 이야기는, 자, 우리가 이제 조병갑도 파면시키고 귀양도 보냈고 재발 방지도 약속을 했으니 너희도 이제 10일 내로 이 봉기군을 좀 해산 시켜줄래? 이렇게 해서 해산을 시켜줍니다. 조병갑이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군수를 내려 보내야 되잖아. 박원명이라는 새로운 고부 군수를 내려 보내고, 이렇게 큰 난리가 있으면은 이 박원명은 다시 이제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돌봐야 되는 사람이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 잘잘못을 따져서 벌 줄고 하는 일을 처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핵사인데, 그 안핵사는 늘 있는 관직이 아니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임시 관리직이야. 이 안핵사로 이용태를 내려보냅니다. 그 이용태가 이제 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둘러보고 사건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겠지. 근데 얘가 또 과도한 동학 교도들을 탄압을 해. 그랬더니 1894년 4월 달에 전봉준이 열받아서 다시 모여. 이렇게 한다고. 자, 이때는 전봉준을 중심에 놓고 손화중, 김기범, 최경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봉기를 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동학농민군의 제대로 된 첫 번째 봉기라고 할 수가 있지. 봉기의 목적은 탐관오리를 숙청하겠다. 보국안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겠다. 요 정신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였던 곳은 무장현이라는 곳에서 모였어. 그래서 무장에서 모였기 때문에 무장포고문을 발표를 하고 불과 10여일 만에 약 1만여 명의 농민들이 함께 하겠다고 모여듭니다. 10배가 더 모인 거지. 난리가 난 거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왜 전봉준을 녹두 장군이라고 했냐 이거야. 녹차 만들어서. 녹차 만들어서? 자, 이 시절에 이 고부근 지역에는 녹두라는 식물이 많이 나는데 이 녹두는 콩이거든. 잘 키웠구나. 이제 근데 콩이라는 식물의 대표적인 의미는 어떤 거야? 콩만한 놈이 이렇게 하잖아. 아, 작다. 아. 작다는 뜻이지. 근데 이때 전봉준의 키가 152cm 가량 됐어. 근데 이 지역에서 많이 보던 대표적인 콩이 녹두콩이었기 때문에 녹두 장군 전봉준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키가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굉장히 야무진 데가 있었나 보지.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